올해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가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와 환경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제1세션 하나의 지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정책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기후 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적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라든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기금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녹색 기후기금이 만들어졌고요. 이 본부가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운영 예산 약 428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기금을 낼 의무는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1억 달러를 기여를 했고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이어졌던 1차 재원 보충 시에 다시 2억 달러를 추가로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녹색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재정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강화해주는 이른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기금 기여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액수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GCF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GCF에 대한 기금을 선진국들이 많이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발표에서 녹색 기술 개발을 한국이 좀 주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1%로 매우 낮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입니다. SMR은 주요 구성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어서 원전 사고에서 가장 흔한 파이프 균열 후 방사능 오염물질을 함유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을 추진 중인 최신형 SMR은 170메가와트 규모로 최근 건설된 신고리 4호기의 1400메가와트가 비교하면 거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원자력의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수차 보급이 세계 1위인 점을 강조하면서 수경제 선도를 위해 생산과 활용 전 주기에 걸쳐서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 위한 글로벌 협업에 앞장서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가 기술이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조금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이 기후 위기를 좀 막기 위해서 바다 위에 탈탄소화를 좀 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녹색 해운 항로란 선박을 운항하거나 항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에 모든 선박류의 황함유량 상한을 기존 3.5%에서 0.5%로 줄이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세계 주선업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대신에 친환경 선박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탄올 선박의 대세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선박 건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 선박은 기존 선박에 비해서 황산이라든가 질산을 80에서 거의 99% 저감을 해주고요. 또 해양에 많이 누출된다고 해도 해양 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계는 이런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윤 대통령은 바다 위의 탄소 중립, 즉 국제 해운의 탈탄소로 하는 열쇠는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금, 또 이제 녹색 에너지 기술, 그리고 바다 위 탈탄소화까지 이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좀 들어봤는데, 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좀 탄소 포집 저장 운용에 관한 좀 이야기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을 넷제로 기술로 선정을 했고요. 관련 기술과 제품의 40%를 유럽연합 영내에서 조달을 하고 또 보조금 지원안들을 늘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탄소 포집 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대기업의 직접 포집 설비는 투자비의 60%를 세액 공제해 주는 등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에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미국 대비 기술력이 한 80% 수준에 기술 격차는 5년 정도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 외에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좀 강조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